미국에서 노예제가 폐지될 때도 국가가 노예 주인들한테 보상을 안 해줬다. 이처럼 애초에 틀려먹은 제도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들에게 몰수할 수 있어야 한다. 1분기 평균 원룸 월세 72만원, 소비자 물가 3.1% 상승, 계란 한 판에 8,000원? 이런 씨. 최근 물가가 살벌해지면서 가성비 픽이 늘고 있죠. 대형마트도 보면 PB 상품들이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프링글스 바로 옆에 이렇게 카피 제품을 두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긴 하지만 전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아무튼 모두의 소비가 얼어붙은 이 시점에 경제책 한 권 들고 왔습니다. 오늘 들고 온 책은 진보와 빈곤. 굉장히 어렵고요. 두꺼워요. 현대인들은 바빠지면서 더 빈곤해질 것이다 를 140년 전에 예측한 진보와 빈곤 출발합니다. 여러분, 한반도 역사상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들어간 적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제일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라고 하면 기분이 조금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생산성이 높아진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질이 잘 안 변하기 때문이겠죠. 이런 다수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을까를 고민한 게 진보와 빈곤입니다. 특징은 뭔가 이 돈에 자꾸 빵꾸가 나고 있는데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토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살짝 좌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어쩌면 포퓰리즘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헨리 조지의 핵심 가치관은 이것입니다. 토지로 돈 버는 놈들 니네가 모든 걸 망친다 입니다. 일단 가볼게요. 자, 돈을 분배할 때는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임금, 이자, 지대입니다. 이 세 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늘면 다른 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차렸고 상품을 팔아서 돈을 벌었어요. 그 다음에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이때 이 세 개의 부류로 나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회사원들 월급. 두 번째, 투자자들에게 주는 이자. 세 번째, 건물 임대료. 이 세 개가 합리적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저자는 여기서 토지를 소유한, 즉 공간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애들이 이 밸런스를 점점 붕괴시킨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자, 돈을 번다는 건 뭘까요? 통장에 찍히는 액수? 좋습니다. 저자의 관점을 보자면 거래라는 건 노동의 교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은 그걸 쉽게 해주는 수단일 뿐인 거고, 당신이 알바를 한다면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는 행위가 밭일을 하는 분의 경작 행위와 거래돼서 쌀을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땅을 소유하면 그 사람은 이 법칙에서 제외됩니다. 만약에 부모님에게 제가 땅을 좀 물려받았다고 쳐볼게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제 땅에서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오케이 했어요. 근데 그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여기가 핫플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립니다. 이때 땅 주인인 나는 꿀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지대를 높입니다. 내 땅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자, 이 경우 저 사람이 일을 잘해서 핫플이 된 것에 대해서 내가 그 돈을 좀 뺏어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공간을 소유한 모두가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경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수도권의 자리를 잘 잡은 건 똑똑한 투자가 아닌가? 헨리 조지가 이제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팍 치고 한마디 합니다.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이란다. 응? 자, 좀만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저자는 토지가 자연법에 속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닌 그냥 자연이 만들어낸 공간인 거죠. 쉽게 말해 그 땅을 개간하거나 인간을 이롭게 만들었던 그 부분으로 돈을 버는 건 인정. 하지만 단순히 선점했다는 이유로 이용료를 계속 받는 건 이미 그 전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왜 자연적인 공간에서 네가 나보다 우월함을 갖는 거지? 좀 이런 주장입니다. 자, 이것도 공간이고 이것도 공간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런 곳을 더 선호하죠.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인간의 아이디어와 노동력. 그래서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 강남이 개발되던 시점, 그곳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던 자와 없는 자는 애초에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체급이 달라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실제로 전미경제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50년에 태어난 세대는 80%가 부모보다 더 부를 쌓을 수 있었지만 1984년에 태어나면 부모보다 돈을 더 벌 확률이 50%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거 미국 기준으로 조사를 했겠죠. 지금 한국의 2030도 최초로 부모보다 가난하게 살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은 대부분이 이런 흐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런 사실을 배제한 채로 부를 가진 자가 성실한 자, 가난한 자가 게으른 자 라고 여기는 풍토가 생기니까 다수의 인생에 무기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분이 해결책도 제시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토지를 싹 다 반납해야 한다고 해요. 누구한테? 국가한테. 자, 일단은 계속 들어볼게요. 이 사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노예제가 폐지될 때도 국가가 노예 주인들한테 보상을 안 해줬다. 이처럼 애초에 틀려먹은 제도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들에게 몰수할 수 있어야 한다.
대신에 환수한 토지에서 나오는 모든 걸 세금으로 돌리고 그걸로 나머지 간접세를 없애주면 물가는 떨어지면서 격차는 해소되는, 게다가 국가가 성장하면 토지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국가 수준에 딱 맞는 세금이 거치는 개꿀 정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헨리 조지의 일생을 보면 왜 이런 가치관이 형성됐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빡시게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돈 때문에 학교를 중퇴하고 일을 시작하는데 헨리 조지가 성장하던 이 시기는 미국이 막 역변하던 시대였어요. 특히 철도 산업이 개발되면서 미국의 동부와 서부가 연결이 되고 미국 경제가 막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철도가 지나가는 자리엔 도시화가 진행이 됐고 이 과정에서 소수의 대기업이 이익을 많이 챙기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그러다 한 번은 자신의 생각을 확고하게 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말을 막 타다가 진마차를 끌던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뭐 별로 할 말도 없고 그냥 툭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는 땅값이 얼마요? 라고 헨리 조지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글쎄요, 저기 땅을 1에이커당 1,000달러에 판다고 하는 건 들었습니다 라고 해요. 이게 당시엔 되게 비싼 편이었대요. 이때부터 헨리 조지는 토지를 소유한 자가 은연중에 노동자의 많은 걸 뺏어간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 아일랜드를 주목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현상이 극심하게 일어난 게 아일랜드였어요. 당시 아일랜드 사람들이 게으르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먹을 게 부족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식량 수출국이었다고 해요. 문제는 영국 본토의 귀족들이 아일랜드의 땅을 소유하고 조공으로 식자재를 다 가져가고 있었던 거죠. 스코틀랜드에선 애덤 스미스가 자본주의 기반을 다졌지만 바로 옆 아일랜드는 그로 인해 착취를 당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너무 빡쳐가지고 아일랜드 사람들이 대거 미국으로 이주합니다. 이때 한 40년 사이에 거의 200만 명의 이민자가 미국으로 들어왔다고 하죠. 진짜 못 살 정도로 심했던 거예요. 헨리 조지가 이걸 보고 많은 걸 느낍니다. 이게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당시 미국은 아일랜드 정도로 기근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헨리 조지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미국이 아일랜드 꼴이 안 나는 건 아직 개척하지 못한 서부의 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만약 거기에도 인구가 다 들어가면 그때는 우리한테도 분명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 라고 합니다. 당시 미국이 얼마나 사기적인 조건이었냐면 서부에 빈 땅이 너무 많아서 미국의 동부에 있는 사람들을 서부로 이주시키려고 홈스테드법이라고 해서 미국 시민 중 조건만 맞으면 최대 65헥타르, 그러니까 65만 제곱미터를 국가가 그냥 주는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자꾸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좀 이단아 같은 취급을 받았던 거죠. 결국 자본주의가 극강으로 치닫았을 때 우리의 생산성이 늘어날 순 있지만 결코 그게 우리의 삶의 질을 나아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유재산을 예찬하던 그 시기, 약 140년 전에 예측했다는 점에서는 해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이 책이 1890년대에 성경을 제외하고 영어로 쓰여진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합니다. 물론 해결책은 현실성이 좀 떨어졌지만 이 덕분에 토지가치세를 도입하는 나라가 생겼고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노동시간 OECD 기준 5위, 잠도 제일 적게 자고 여가 시간도 적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국가기술 자격에 응시한 사람들 중 2030이 60.4%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경제활동 유형으로 따지면 재직자가 37.8%로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본주의의 특혜를 가장 많이 본 국가,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국가. 치열한 경쟁은 우리를 절대적 빈곤에서 해방시켜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출산율과 자살률이라는 결과를 얻었다면 우리 세대에게 직면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학과 철학을 읽을 때 우리의 내면이 성장을 한다면 시사와 경제는 외부의 세계를 모니터할 수 있는 어떤 적당한 밸런스를 맞춰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찌양 사건을 보면서 문학과 철학을 배제한 채 경제만 쫓는 사회의 부작용은 무엇인가를 간접 경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면과 현실성을 고루고루 갖춘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엔 더 재밌는 책 들고 올게요.